1997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현황이라고 적힌 보고서였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방 안 공기를 다 빨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뒤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555억 달러.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 소장님, 이거 혹시 IMF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통장에 현금이 있으십니까? 빚이 더 많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IMF를 떠올리는 걸까요? 지난달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사장님, 55세, 서울 외곽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소장님, 뉴스 보면 매일 위기라고 하고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잠깐 이태호 사장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운 거죠. 모르겠는 거죠. 그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사실 이건 이태호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서 가장 나빴던 기억을 꺼냅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세대한테 가장 나빴던 기억이 뭡니까? 1997년 IMF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불을 지피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자산이 다 같이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건 다들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이 내리는데 코인도 내리고 안전하다던 금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보통 금은 위기 때 오릅니다. 겁이 나면 금을 사거든요. 그런데 금도 같이 내린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거기다 뉴스가 매일 위기를 반복하고 있죠. 공포는 전염배입니다. 옆집이 겁을 먹으면 내가 겁을 먹고, 내가 겁을 먹으면 지갑을 닫고, 지갑이 닫히면 진짜로 경기가 나빠집니다. 공포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IMF 때는 무서웠지만 끝은 있었습니다. 3년, 5년이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가 언제 내려올지, 경기가 언제 돌아설지, 그 불확실성이 공포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IMF를 떠올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만 그 본능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IMF는 애초에 왜 온 걸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1997년 IMF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달러가 없었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단기 외채는 6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갑에 20만 원 있는데 카드 빚이 650만 원인 겁니다. 외국 채권자들이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대기업들이 단기로 달러를 빌려서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로 빌린 돈으로 공장 짓고 계열사 만들고 설비 사들였습니다.
갚을 날짜는 금방 오는데 투자는 10년짜리였던 거죠. 그러다 외국 채권자들이 만기가 됐다며 돈 달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기업 여신을 담당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계속 빌려줬는지 모르겠다고. 이미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기업한테도 계속 대출을 내줬다고. 그땐 다들 성장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IMF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음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997년 20억 달러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200배가 넘습니다. 그때처럼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무너질 가능성은 지금 구조에서는 극히 낮습니다. 기업도 다릅니다. 그때 대기업들은 빚을 무한정 끌어다 과잉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F 때는 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안 쓰는 겁니다.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열지 않고 은행도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우 사장님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랑 사장님 가게가 힘든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는 게 사장님 이자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태호 사장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나라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통장, 내 빚, 내 현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주식, 코인, 금이 전부 동시에 떨어지는 걸까요? 이걸 모르면 지금 상황이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김미경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8세,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담실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박 소장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자산 아닙니까? 왜 둘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내려앉으니까요. 김미경 씨는 2022년에 주식에 3천만 원, 코인에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를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 큰 투자기관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가진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주식도 팔고, 코인도 팔고, 금도 팝니다.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IMF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한국만 무너졌습니다. 외국은 멀쩡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조정받는 구조입니다. 무대가 다릅니다. 김미경 씨한테 이 설명을 드렸을 때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막막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오히려 덜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면 대응이 보입니다. 그 대응의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IMF 때는 현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이 갑자기 닫혔고 이자율이 하루에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생존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어봤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금을 그냥 잠들어 있는 돈, 바보 같은 돈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현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돈입니다. 정상철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2세. 여태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2022년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동산 사야 한다, 더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때 정상철 씨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다들 올라간다고 야단이니까요. 근데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가격이 상당히 조정됐을 때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정상철 씨가 특별히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조정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싸게 살 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매리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조정받으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덕에 은행 예금이자도 올랐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은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한테만 나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금도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빚부터 줄이는 겁니다. 1997년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 시절을 버텨낸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내려간 사람, 차를 팔아버린 사람, 외식 끊고 도시락 싸다닌 사람, 그 사람들이 5년 뒤에 훨씬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빚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태호 사장님한테도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당장 고정지출부터 잡으십시오. 사장님은 처음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3개를 해지하셨습니다. 리스로 타던 차를 반납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매달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년 만에 대출 원금을 500만 원 갚으셨습니다. 그날 사장님 얼굴이 처음 상담실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통이 트인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지금 확인하십시오. 월급의 30% 이상을 이자로 내고 계신다면 지금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안 쓰는 카드부터 해지하십시오. 차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원금을 줄이십시오. 빚을 줄이셨으면 다음은 현금을 쌓으실 차례입니다. 최소 석 달치 생활비는 반드시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비상금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이걸 기회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가게 임대료가 밀릴 때, 직장을 잃었을 때, 현금이 없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자의 굴레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IMF 직후에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사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분들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현금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별도 통장에 먼저 옮기십시오. 눈에 안 보이면 쓰지 않게 됩니다. 요즘 파킹 통장이 연 3에서 4%짜리도 있습니다. 놀고 있는 현금에게도 일을 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한 곳에만 몰려있지 않은지 꼭 점검하십시오. IMF 때 무너진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전부 다 넣었다는 겁니다. 부동산만 믿었거나 주식 하나만 믿었거나 김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이 반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방향이었던 겁니다. 지금 본인 자산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만 있다면 현금 비율을 높이십시오. 주식만 있다면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전부 현금이라면 물가를 이기는 예금이나 채권을 일부 검토해 보십시오. 완벽한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 몰빵하지 않는 것, 이게 위기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MF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97년에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무너진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이 없었고 현금이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설마 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설마하며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열어보고 빚이 얼마인지 적어보고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박 소장은 그걸 직접 봤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은비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